단 몇 년 만에 중국의 자동차 산업은 빠르게 변화했습니다. 예전에는 일본, 유럽, 미국 브랜드가 가장 앞선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BYD, 지리, 샤오미, 샤오펑, 리프모터와 같은 많은 중국 기업들이 해외의 대형 브랜드와 경쟁할 수 있는 전기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충전 속도가 빠르고 내부에 다양한 기술이 탑재되어 있으며 보통 다른 회사의 동급 모델보다 더 저렴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고 저렴한 중국산 전기차가 왜 전 세계를 지배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중국이 자국내에서 얼마나 강한지 알아봐야 합니다. 2024년에는 중국에서 1,100만 대가 넘는 전기차가 판매되었습니다. 그것은 그해 전 세계에서 판매된 모든 전기차의 거의 3분의 2에 해당합니다. 또한 중국에서 새로 구입된 차량의 거의 절반이 전기차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입니다. 전기차 EV를 우제류와 가솔린이나 디젤 엔진에만 의존하지 않고 전기 모터와 배터리를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있습니다. 이 차량은 배터리와 전기 모터가 있지만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가솔린 엔진도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두 종류의 차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5년이 되면 중국에서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이 더욱 일반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자국 자동차 회사들에게 아주 큰 테스트베드가 되었습니다. 중국 회사가 새로운 모델을 출시하면 바로 판매할 수 있는 아주 큰 시장이 있습니다. 디자인이나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있으면 많은 고객들로부터 빠르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쟁사에 좋은 기능이 있으면 다른 회사들도 빠르게 자체 버전을 만듭니다. 중국에서는 수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자동차를 더 낮은 가격에 만들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중국 자동차 개발이 매우 빠른 이유 중 하나입니다. BYD가 좋은 예입니다. 예전에는 중국 밖에서는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매우 빠르게 성장해서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제조업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BYD의 큰 강점 중 하나는 배터리입니다. 이 회사는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직접 생산하고 자동차의 많은 중요한 부품들도 직접 만듭니다. 즉, 다른 곳에서 구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비용과 생산을 더 잘 통제할 수 있습니다. 많은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터리 제조업체, 전자부품 공급업체, 공장, 원자재 가공업체들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할 때 필요한 많은 부품들을 중국 내에서 바로 조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속도입니다. 일부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보다 더 빠르게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들은 많은 공용 부품을 사용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이 빠르며 디자인 변경도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기존 자동차 회사가 다음 모델에 어떤 기능을 넣을지 아직 고민하고 있을 때 이미 대형 스크린과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탑재된 새로운 중국산 자동차가 출시됐을 수도 있습니다. 음성 제어와 빠른 충전 기능까지 갖추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중국산 전기차가 무조건 모든 서양이나 일본 자동차보다 더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브랜드와 모델마다 품질, 안전성, 신뢰성, 그리고 애프터 서비스가 다 다릅니다. 확실한 것은 유명 외국 기업들의 기존 우위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테슬라조차도 중국에서 더 치열한 경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처음 중국 시장에 진출했을 때만 해도 이에 맞설 수 있는 프리미엄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현지 업체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산 전기차가 많아지고 품질도 좋아지면서 테슬라의 기존 큰 이점은 줄어들었습니다. 2025년이 되면 테슬라의 현지 시장 점유율은 더 떨어지고 중국 브랜드들의 경쟁은 계속해서 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원하는 것도 단순합니다. 이 모든 차량을 전 세계에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의 자동차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중국 자동차의 판매도 유럽,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중동 및 다른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더 복잡해집니다. 문제는 단순히 좋은 자동차를 만든다고 해서 모든 나라에 진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 시장마다 고유의 안전 규정, 세금, 딜러십, 그리고 정부 정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몇몇 큰 나라에서는 추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무역 장벽입니다. 무역 장벽이란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제품이 들어오거나 판매되는 것을 어렵게 하거나 비싸게 만드는 규칙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산 전기차에 큰 수입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가 중국에서는 저렴하더라도
높은 세금이 추가되면 다른 나라에 들어왔을 때는 결국 저렴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가격에서의 큰 이점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높은 관세와 여러 가지 제한 때문에 중국 브랜드 전기차가 진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도 유럽연합이 중국에서 생산된 일부 전기차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일부 유럽 시장에서 계속해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진짜 도전은 중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입니다. 관세, 정부 규제, 현지 안전 규정, 브랜드 신뢰도, 그리고 해외에서의 딜러십과 서비스 센터 부족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중국이 어떻게 전기차 분야에서 이렇게 강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비아디 한번 살펴봅시다. BYD는 1995년 중국 선전에 위치한 작은 충전식 배터리 회사로 시작했습니다. 이 회사는 왕천프라는 화학자가 설립했으며 그는 배터리 기술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BYD를 설립하기 전에 그는 전자제품용 배터리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BYD는 앞으로 몇 년 뒤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이 될 배터리에 대한 경험을 이미 갖추고 있었습니다. 2003년 BYD는 중국의 한 소규모 자동차 회사를 인수하면서 자동차 산업에 진출했습니다. 그때 BYD는 자동차 제조사로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큰 위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천프의 계획은 분명했습니다. BYD가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면 그 지식을 활용해서 전기차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초기 몇 년 동안 BYD는 오랫동안 자동차를 만들어온 기존 자동차 회사들의 디자인과 제작 방식을 연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회사는 자체 기술과 생산 시스템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BYD가 성장할 수 있었던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수직 통합이라고 불리는 전략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중요한 부품을 다른 회사에서 사오는 대신 BYD가 필요한 많은 것들을 직접 생산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배터리, 전기모터, 전자부품, 그리고 차량 시스템을 제어하는 데 사용되는 일부 반도체나 칩도 포함됩니다. 생산의 더 많은 부분을 회사가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BYD는 가격, 공급, 그리고 생산 속도를 더 잘 통제할 수 있습니다. 공급에 문제가 생길 때 이 장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부품이 부족하면 그들은 파트너 회사에서 직접 생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BYD만 빠르게 생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모델을 출시하는데 여러 해가 걸리는 대신 일부 중국 회사들은 약 18개월 만에 새로운 차량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에서는 같은 과정이 몇 년이나 걸릴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고객의 취향이 바뀔 때 중국 브랜드들이 더 빠르게 따라가고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스타일이 멋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배터리 시스템이나 대형 스크린, 소프트웨어 기능이 인기를 끌게 되면 이를 빠르게 연구해서 다음 모델에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 자동차 시장은 마치 기술 경쟁처럼 변했습니다. 각 회사는 경쟁사에게 뒤처지기 전에 더 나은 차량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가격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국 회사들은 고가의 전기차만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또한 소형이면서 더 나은, 그리고 보통 가정을 위한 저렴한 모델도 출시했습니다. BYD 시골은 그 예로 2024년에 중국에서 1만 달러도 안 되는 가격에 판매된 소형 전기차입니다. SAIC, 제너럴 모터스, 그리고 울링의 합작 투자로 만들어진 아주 작은 울링 훈광 미니 EV도 있습니다. 차량이 더 작고 단순하기 때문에 더 많은 구매자들이 더 저렴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차량은 거대한 배터리나 아주 긴 주행거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도심 내에서만 차량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유용합니다. 이런 모델들 덕분에 중국에서는 전기차를 사기 위해 꼭 부자일 필요는 없어졌습니다. 저렴한 시티카부터 프리미엄 SUV와 스포츠카까지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중국 시장에서 전기차가 빠르게 보편화된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선택지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려는 자동차 회사들도 지나치게 많아졌습니다. 몇 년 사이에 중국에서는 수많은 새로운 전기차 브랜드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살아남은 것은 아닙니다. 큰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들도 있었지만 수익을 낼 만큼 충분한 차량을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제품을 출시했지만 충분한 고객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많은 약한 회사들이 사라졌습니다. 차량 가격이 하락하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2023년 테슬라는 중국에서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뒤따라 가격을 내렸습니다.
고객을 잃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가격 전쟁은 이후 몇 년 동안도 계속되었고 중국 정부마저 자동차 산업의 과도한 경쟁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많은 구매자들에게는 자동차 가격이 더 내려가서 좋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회사들에게는 큰 문제였습니다. 계속해서 가격을 내리면 자동차 한 대당 벌어들이는 수익도 줄어듭니다. 비용이 많이 들고 판매가 저조한 회사는 자금이 바닥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전기차 산업은 치열한 생존 경쟁의 장이 되었습니다. 좋은 자동차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렴해야 하고 빠르게 생산해야 하며 빠르게 업데이트해야 하고 고객이 선택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바른 전략을 선택한 회사 중 하나가 이네오입니다. 이네오는 단순히 충전만 사용하는 대신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을 만들었습니다. 호환되는 이네오 자동차의 배터리 잔량이 낮아지면 차량은 교환 스테이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계가 차량 아래에 있는 거의 방전된 배터리를 자동으로 제거하고 완전히 충전된 배터리로 교체합니다. 더 최신 배터리 스테이션에서는 이 과정이 몇 분 만에 끝날 수 있습니다. 속도가 큰 장점입니다. 더 이상 차가 충전되는 동안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배터리를 교체한 후 운전자는 바로 다시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을 만드는 것도 비용이 많이 듭니다. 많은 추가 배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자동차 제조사가 이런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네오는 이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2월까지 회사는 자사 네트워크에서 1억 번의 배터리 교환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경쟁이 중국 기업들로 하여금 자동차 업계에서 예전에는 흔하지 않았던 것들을 시도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발전된 소프트웨어, 빠른 충전, 배터리 교환, 대형 스크린, 음성 제어 등 다양한 기능들이 경쟁적으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거대한 전기차 산업이 단지 기업들의 노력만으로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BYD와 다른 중국 전기차 회사들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또 하나의 아주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정부입니다. 여기서 중국 정부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수년 동안 정부는 보조금을 사용했습니다. 세금 감면, 투자 규칙, 그리고 다른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전기차를 생산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구매하도록 장려했습니다. CSIS의 한 추정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 정부가 전기차 산업에 제공한 총 지원금은 2,300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매자들을 위한 세금 면제, 충전 인프라,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정부가 직접 전기차 회사들을 도운 셈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한 것처럼 말이죠. 배터리가 비싸고 구매자가 전기차가 실용적인지 확신이 없다면 정부 보조금이나 세금 면제를 통해 고객이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진짜 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건 좋은 거래입니다. 이런 이유로 전기차가 더 저렴해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시도하게 됩니다. 구매자가 많아질수록 공장에서는 더 많은 전기차를 생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산량이 늘어나면 제조 비용을 더 쉽게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도 생겼습니다.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 주다 보니 몇몇 회사들은 제품이 충분하지 않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받으려고 시도했습니다. 중국은 보조금 사기를 막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고 더 엄격한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이 모두 직접적인 금전 지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지방정부도 직접 지원을 제공합니다. 자신들의 지역의 중요한 자동차 회사들에게요. 좋은 예로는 니우가 있습니다. 2020년 이 회사는 큰 재정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안우이성 허페이시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투자자들이 들어왔습니다. 니오르 대규모 투자를 받았고 이후 국영은행들로부터 거액의 신용한도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덕분에 회사는 계속해서 전기차를 판매하며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가 모든 자동차 회사에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또 다른 전략이 있습니다. 중국은 이른바 듀얼 크레딧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다소 기술적으로 들리지만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정부가 자동차 회사들에게 목표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연료 효율이 좋은 차량을 만들어야 하고 충분한 전기차나 다른 신에너지 차량도 보유해야 합니다. 한 자동차 회사가 연료를 많이 쓰는 차량을 너무 많이 판매하면 크레딧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신에너지 차량을 생산하거나 판매해야 하며 아니면 크레딧이 남는 다른 회사로부터 크레딧을 구입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시스템 덕분에 대형 자동차 제조사가 중국에서 오직 휘발유 차량만 판매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에게 큰 압박입니다. 그들의 휘발유 차량이 아무리 성공적이어도 여전히 전기차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경쟁력을 유지하고 싶다면 이 변화는 단순히 고객의 수요 때문만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정부 규제도 전체 산업이 더 많은 전기차로 나아가도록 이끌었습니다. 또 다른 정책이 있는데 바로 일반 구매자들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번호판 정책입니다. 중국의 대도시에서는 오랫동안 차량이 너무 많고 교통체증과 대기 오염이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몇몇 도시에서는 정부가 전통적인 휘발유 차량에 대한 신규 번호판 발급수를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많은 휘발유 차량 구매자들은 번호판을 받기 위해 경매에 참여해야 합니다. 즉, 자동차를 살 돈만 있다고 해서 충분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제한된 번호판을 받아야 하고 이 번호판은 매우 비쌀 수 있습니다. 한편 요건을 충족한 신에너지 차량에는 특별 번호판 정책이 있습니다. 2026년까지 상하이는 일부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에 대해 무료로 특별 번호판 할당을 계속 제공합니다. 즉, 중국은 전기차에 더 우호적이라는 뜻입니다. 베이징에서는 도시가 쿼터제를 사용해 신규 차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반 휘발유 차량과 신에너지 차량의 할당량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는 베이징의 10만 대 승용차 쿼터 중 8만 대가 신에너지 차량에 배정되었습니다. 이런 규칙들은 한 가족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새 차를 사고 싶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솔린 차량의 경우 제한된 번호판을 받기 위해 기다리거나 경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전기차를 선택하면 절차가 훨씬 더 쉽습니다. 두 차량이 모두 마음에 들어도 전기차가 큰 실질적인 이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구매자는 단순히 차량 가격만을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번호판, 세금, 그리고 실제로 차량을 얼마나 빨리 사용할 수 있는지도 함께 고려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전기차가 많아지면 자동으로 오염과 탄소 배출이 사라진다는 뜻일까요? 없습니다. 순수 배터리 전기차는 주행 중 배기구에서 연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 여전히 전기를 생산해야 합니다. 배터리 자체도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광산 채굴, 소재 가공, 대규모 산업 생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 차량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만 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연구자들은 생애주기 배출량이라고 불리는 것도 함께 살펴봅니다. 즉, 자동차와 배터리 생산, 전기 생산, 차량 사용, 그리고 그 외 전체 수명 주기의 모든 부분이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대형 배터리 생산이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배터리 전기차를 만드는 과정에서의 배출량이 비슷한 가솔린 차량을 만드는 것보다 더 높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사용하는 동안에는 전기차가 더 효율적인 전기 모터를 사용하고 주행 중에 휘발유를 태우지 않기 때문에 그 차이를 만회하게 됩니다. 중국에서는 전기가 어디에서 오는지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많은 양의 석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도 석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에너지기구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에서 중형 차량의 전체 수명을 살펴보면 배터리 전기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비슷한 휘발유 차량보다 여전히 더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전기차의 생애주기 배출량이 약 40%더 낮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록 전력망이 더 깨끗한 국가들에 비해 그 이점이 작긴 하지만 말이죠. 태양광, 풍력 등 저탄소 전기가 전력망에 더 많이 공급될수록 전기차의 환경적 이점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기차가 휘발유차보다 더 친환경적이 되기 위해 달려야 하는 고정된 주행거리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배터리의 크기, 자동차의 종류, 배터리 제조 방식, 그리고 충전에 사용되는 전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기 모터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교통체증입니다. 100만 대의 휘발유차를 100만 대의 전기차로 바꾼다고 해도 여전히 도로에는 100만 대의 차량이 있게 됩니다. 차량이 운행 중일 때는 더 깨끗할 수 있지만 여전히 도로 공간과 주차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기차로의 전원이 대기 오염과 탄소 배출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교통체증을 자동으로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중국 전기차 산업의 성장이 단지 정부 보조금 때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동시에 기업들 간의 치열한 경쟁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배터리의 빠른 발전, 거대한 공급망, 그리고 수백만 명의 고객들이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선택한 것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2023년에 오랫동안 전기차 구매자들을 도왔던 국가 구매 보조금이 종료되었지만 시장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세금 면제와 지역 프로그램 같은 다른 지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즉, 지금의 중국 전기차 산업은 초창기처럼 구매자를 얻기 위해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때와는 다릅니다. 중국은 이미 거대한 전기차 시장을 만들어냈습니다. 공장, 배터리 산업, 그리고 공급망까지 갖추었죠. 하지만 이 차량들이 중국을 벗어나면 또 다른 경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같은 번호판 혜택이나 지방정부의 지원이 없습니다. 대신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관세, 다른 안전 규정, 정치적 압력, 그리고 오랫동안 자국 자동차 브랜드를 신뢰해온 고객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중국 전기차 산업이 자국 시장을 벗어났을 때 진짜 실력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가 중국을 떠나면 완전히 다른 경쟁이 펼쳐집니다. 자국에서는 엄청난 공급망, 많은 고객, 그리고 오랫동안 산업 성장을 지원해온 정부 정책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다른 정부가 만든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유럽에서는 중국산 전기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유럽에서 판매된 중국산 전기차가 약 94만 대에 달했습니다. 중국 브랜드는 동남아시아와 다른 개발도상국 시장에서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만 그들의 차량이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국 전기차 브랜드에게 거의 닫혀있는 아주 큰 시장이 하나 있는데 바로 미국입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관세입니다. 관세는 수입 제품에 부과되는 추가 세금입니다. 관세가 높으면 그 제품이 나라에 들어올 때 가격도 함께 오르게 됩니다. 2024년에 미국은 미국 무역법 301조 관세를 인상했습니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00%로 올렸습니다. 미국 정부의 목적은 미국 자동차 산업을 중국 전기차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따르면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광범위한 정부 지원과 중국 내의 다양한 정책 혜택을 받았다고 합니다. 미국은 이후 몇 년 동안 수입 차량과 일부 자동차 부품에도 추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저렴한 중국산 전기차라도 미국 시장에 들어오면 가격 경쟁력의 상당 부분을 잃을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도 자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받는 재정 지원을 조사한 후 유럽연합은 중국산 배터리 전기차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BYD에는 17%의 추가 관세가 부과됩니다. 지리에는 18.8%입니다. SAIC에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관세들은 유럽연합의 일반 수입 관세에 추가로 부과됩니다. 하지만 추가 세금이 있어도 중국산 전기차는 여전히 유럽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는 관세만으로는 이들의 진입을 완전히 막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중국 기업들은 높은 수입 비용을 피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 공장을 세우는 등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가격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바로 국가 안보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이제 단순히 엔진, 바퀴, 그리고 스티어링 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신형 차량에는 카메라, 마이크, GPS, 블루투스, 와이파이, 그리고 인터넷 연결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동차에는 차량의 여러 부분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도 있습니다. 이 차량들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송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차량의 위치, 주변 정보, 그리고 센서에서 수집된 기타 데이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는 수백만 대의 차량에 들어가는 중요한 소프트웨어와 통신 하드웨어가 중국과 연관된 회사들이 만들거나 통제할 경우 보안 위험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미국 상무부는 중국이나 러시아와 충분한 연관이 있는 일부 커넥티드 차량 기술을 제한하기 위한 최종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 규정은 2025년 3월에 시행되었습니다. 2027년형 모델부터는 중국이나 러시아의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일부 커넥티드 차량의 미국 내 판매가 금지됩니다. 이 규정은 중국이나 러시아의 통제 또는 관할 하에 있는 커넥티드 차량 제조업체에도 적용됩니다. 2030년형 모델부터는 중국이나 러시아와 연관된 기업의 일부 통신 하드웨어에 대한 제한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즉,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가 멕시코나 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겠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 회사와 중요한 연결 기술이 여전히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면 여전히 미국 시장에서 차량 판매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큰 장애물인데
왜냐하면 현재 거의 모든 신형 전기차는 소프트웨어와 인터넷 연결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진출하기 위해 모든 연결 시스템을 제거한 채로 현대적인 전기차를 만드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는 중국산 전기차의 문제는 가격뿐만이 아닙니다. 경쟁, 무역 정책, 그리고 국가 안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미국도 자체적인 전기차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예전에는 자격을 갖춘 구매자가 최대 $7,500의 연방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격을 갖춘 새로운 친환경 차량을 구입할 경우에 말이죠. 하지만 2025년 9월 30일 이후에 구입한 차량에 대해서는 연방 친환경 차량 구매 세액 공제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2026년 이르면 새로운 전기차 구매에 대한 기존의 연방 소비자 인센티브는 더 이상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와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정책의 방향을 분명히 바꿨습니다. 2025년 1월 행정부는 소비자들을 전기차로 유도한다고 여겨지는 정책들을 없애고 구매자들이 휘발유 차량을 선택할 수 있는 더 큰 자유를 주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브리드 또는 전기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두 자동차 시장의 전략이 달라졌습니다. 중국에서는 전기차 시장이 계속해서 매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중국에서 판매된 신차의 거의 55%가 전기차였으며 여기에는 배터리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포함됩니다. 미국에서는 전환 속도가 더 느리고 여전히 가솔린 및 하이브리드 차량의 시장이 더 큽니다. 미국에서는 전환이 더 느리고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차량의 시장이 더 큽니다. 하지만 유럽 정부들도 중국에서 들어오는 저렴한 수입차로부터 자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기차가 더 좋은 기술인지 가솔린차가 더 좋은 기술인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가격도 있고 충전 문제도 있고 배터리 공급도 있고 일자리도 있고 공장도 있고 관세도 있고 국가 안보도 있고 정부 정책도 있습니다. 경쟁에서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중국 자동차 업체들은 세계적 강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미국을 먼저 점령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머지 세계는 아주 큽니다.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중동, 그리고 다른 개발도상국 시장에서는 많은 소비자들이 저렴한 새 자동차를 찾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능이 있고 운영 비용이 낮은 차량을 원합니다. 이런 곳에서 중국 기업들이 큰 이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중국 자동차 수출의 35% 이상이 전기차였습니다. 유럽과 미국 외의 국가들에서는 중국산 수입차가 전기차 판매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2025년에 판매된 전기차의 절반 이상이 중국 브랜드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 변화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들 국가 대부분은 예전에는 일본, 한국, 유럽, 미국 자동차 브랜드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했고 BYD만이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리, 체리, SAIC, 샤오펑, 림모터 등 다른 중국 제조업체들도 중국 외부 시장을 찾고 있습니다. 관세 때문에 차량 생산지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자동차를 만들어 수출하는 대신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가 판매를 원하는 국가에 공장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의 수출만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공장, 기술, 그리고 공급망도 다른 나라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전 세계의 모든 자동차가 중국산이 될 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토요타, 폭스바겐, 현대, 기아, 제너럴 모터스, 포드 등 오랜 역사를 가진 자동차 회사들도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브랜드 신뢰도, 딜러십, 수리 네트워크, 그리고 다양한 시장에서의 경험 면에서도 큰 강점이 있습니다. 또한 휘발유 차량이 바로 사라질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많은 지역에서는 아직 충전소가 부족합니다. 장거리를 운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기가 비싸거나 전력망이 약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이 더 잘 맞는 운전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하나의 순자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신차의 상당수가 전기차가 될 수 있지만 다른 곳에서는 하이브리드와 가솔린 차량이 여전히 강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중국 자동차 회사들은 세계 최대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거의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중국은 세계 최대의 전기차 시장이자 많은 중요한 전기차 부품의 최대 생산국이며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수출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전기차의 진짜 이야기는 단순히 저렴한 전기차를 만드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중국이 어떻게 거대한 시장과 정부 정책을 활용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배터리 산업, 공장, 그리고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자동차 산업을 만들어낸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어려운 부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중국 전기차 회사들이 자신들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증명했습니다. 다음 싸움은 그들이 전 세계에서도 그것을 해낼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만의 자동차 회사가 있고 자체 규정과 중국의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쉽게 넘겨주지 않으려는 이유가 있는 나라들에서 말이죠.